지금 관계자분들께서 명패를 잠깐 바꿨던 건 원래는 제가 그 자리였어요, 김정은 본부장님. 그래서 자리를 바꿨는데 뭐든 상관없습니다. 대담 진행하는 거니까. 두 분 다 준비되셨죠? 아까 잠깐 이 중앙에서 악수를 나누시는 걸 보니까 잠깐만요. 먼저 이게 중요하잖아요. 김정은 본부장께서 정영교 본부장보다 몇 년 선배세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되죠. 예, 제가 2007년부터 했으니까 그 10년 이상 빨리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이 방송 이 특별 세션 준비하면서 일전에 조금 더 여쭤봤는데 두 분이 종종 뵙는 사이라면서요, 정영교 본부장님. 이제 마이크가 있어서요. 저 마이크 드시면 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지금 김정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에 한미 FTA 수석 대표를 맡으시고 그 이후에 본부장 계속 하셨고 뭐 그때부터서 쭉 지금까지 이 통상 문제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계속 들어왔습니다. 예. 두 분이 종종 만나서 이제 고견을 주고받고 특히 이제 정영교 본부장께서는 통상 선배 협상 테이블에 먼저 앉으셨던 김종은 전 본부장의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신다. 제가 좀 일전에 들었었습니다. 제가 좀 먼저 좀 추가로 김종은 본부장부터 소개를 드리면 한미 특히 이제 무역협정 FTA를 협상을 주도하셨고 대미 협상, 통삼 협상의 원조 전문가시고 여기 또 정영교 본부장, 제 옆에 있는 정영교 본부장께서는 가장 최근까지도 현장에서 국내 협상을 총괄하셨던 진두지휘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만나보고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김정은 본부장님 어떠세요? 채널A 첫 번째 포럼 분위기는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채널A를 아주 좋아하고요. 또 뉴스도 거의 빠지지 않고 보고 있죠. 매일 저녁. 그 이유는 채널A가 그 팩트 체크가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출연하는 특히 뭐 아는 기자라는 프로도 있죠. 그 다음에 뉴스도 탑 10이라는 게 있고. 좀 늦게 말씀하셔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씀하십시오. 그 뉴스의 분석이나 지적이 아주 날카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아주 팩트만 이야기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교 본부장께서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자리하셨고 실제로 첫 번째 포럼 때 또 특별 세션이라는 거는 또 최근에 이제 전 세계의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해서요. 어떠십니까, 정영교 본부장께서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 저도 오늘 채널스 포럼 더군다나 첫 행사인데 참가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채널A 뉴스는 뭐 저도 늘 챙겨보는 뉴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새는 이제 뉴스를 이제 몰아서 유튜브로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이게 전체 방송 분량이 바로 나오는 다른 종편이 많지는 않은데 채널A는 언제든지 방송 끝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본방 사수를 안 했더라도 가장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돼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도 본방도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한번 같이 만나보실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두 분의 전직 통상교섭본부장께서 과거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주도하셨을 때 모습입니다. 사진 두 장씩 정인교, 김종우 두 분의 모습이 있는데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준비한 건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일단은 김정은 본부장님, 수많은 여러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주도하셨겠지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가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한미 FTA 협상할 때에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저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요청이요? 뭐 뒷이야기나 에피소드 이런 걸 좀 소개해 달라고. 예. 예. 그런데 제가 겪은 협상은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그 무게감이 있고 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예. 좀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너무 좀 묵직해요. 예. 그래서 쉽게 이렇게 소개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예. 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게 협상 막바지가 2007년 3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예. 이제 뭐 미척도 우리도 3월 말이면은 미국 협상팀이 갖고 있는 맨데이트가 끝나는 시기다. 그래서 그게 거의 협상의 데드라인이다고 할 때죠. 예. 근데 그때만 해도요, 제 기억에 그 미결된 중요한 이슈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았어요. 예. 그게 3월 말인데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협상이 깨지는구나 그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풀리더만요. 풀리는 이유가 예. 제 기억에 그게 3월 29일이었습니다. 2007년 3월 29일. 예.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예. 아까 크리스텐슨 교수도 말씀하셨는데 당시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었죠. 예. 두 분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게 끝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반드시 타결을 하자라는 양국 정상 간에 엄청난 그 의지의 표명이 있었어요. 그 의지의 표명 우리는 뭐 나중에 알았죠. 예. 그게 있고 나서야 그 수많던 이슈들이 화르륵 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꽉 막혀 있는 국가 간의 관계는 예. 결국 최고 정치 지도자의 의지에 달렸다. 예. 그게 혼자만의 의지가 아니고 양측의 의지면 더 좋은 거죠.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드리고 싶네요. 예. 가장 최근까지 현업에 계셨으니까 정윤규 본부장은 어떠십니까? 김종원 본부장님께서 이제 그 탑다운식 그 최종 이 마무리가 마무리를 잘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거꾸로 된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뭐 금년 초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다시 들어서고 나서 미 무역 대표부 대표로 이제 제이미슨 거리어도 만나고 또 뭐 다른 상무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면 협상 당국자 간에 상당히 그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이 뭐 정상 간에 어떤 그런 것도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뭐 아마 최근까지도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늘 하는 소리가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달렸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전임 통상교수 본부장들은 그래도 뭐 문제는 있겠지만 하나씩 빌드업하면서 뭐가 되는 거를 기대를 했을 텐데 예.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뭐 조그만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난 5월달에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APEC 통상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보니까 하여튼 그 미국에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APEC 회원국 그 장관들이 올까 안 올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USTR에서 그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온다고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니까 그날 오후에 한 21개 그 회원국 중에서 10개 장관들이 참석하겠다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만큼 이 미국의 중요성이 이런 회의에서 드러난다라는 걸 느낀 적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었습니다. 예, 두 분이 진짜 현직에 계셨을 때 피부로 가장 먼저 일선에서 느꼈던 말씀들을 좀 해주셨어요. 저희가 두 분의 과거 사진, 현직에 있을 때 사진을 준비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보신 그대로예요. 그냥 과거는 아니니까. 김종원 본부장님. 예. 두 분이 직접 경험을 하셨던 첫 번째 김종원 본부장께서 경험을 하셨던 과거의 미국의 협상력과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뭐 협상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trade by rule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진짜 규칙에 의거한 무역이죠. 이거는 이 협상장이란 거는 뭐 늘 이제 굉장히 이제 긴장이 되고 그러기 마련인데 그 베이스가 룰에 따라 가지고 협상을 하자. 그런데 양측 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서로 합의해서 룰을 만들면 그 룰의 프레임 안에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았느냐? 조금 힘이 없는 좀 약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 뭐 나라가 굉장히 동등한 지위에서 룰에 따라 가지고 아규먼트를 만들어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그런 이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 트레이드 바이 룰이라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제가 떠난 뒤에도 뭐 일정 기간 그렇게 되다가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트레이드 바이 룰이란 말은 들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그럼 지금은 룰이 뭐냐? 뭐 힘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식이죠. 우리 무역 적자 때문에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국가 안보가 위태로우니 뭐 이래 하자. 뭐 해가 뭐 미국을 어떤 나라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을 예속시킨 적이 없죠. 그런데 뭐 리버레이션 데이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을 해서 이제 관세를 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과거로부터 현재를 배운다 하면은 과거에는 룰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룰을 갖다 대기가 어려워졌다. 지금 룰은 뭐냐? 힘이다. 저는 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소한의 뭐 강대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이 협상에서 규범이라는 것도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실 이제 거의 세상이 바뀔 정도의 이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정영규 본부장께서는 또 이후에 또 바통을 받아서 통상교섭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저 김정은 본부장의 말이 좀 더 절실히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은 이제 1998년부터서 한칠레 FTA 모든 프로세스의 협상에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는 실제 공식 협상에 제가 참여를 했더랬었거든요. 뭐 그 이후에도 뭐 크고 작은 또 뭐 이런 또 행사에서 또 협상에서 제가 또 본부장을 지원해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 왔었어요. 그 FTA 협상하는데 어떤 나라가 가장 힘드냐? 이제 그렇게 질문했었을 때는 아마 미국 협상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냐라고 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답변은 오히려 미국하고 할 때가 더 쉬웠을 걸로 생각한다. 왜냐? 본부장 하신 말씀, 김 본부장 하신 말씀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어쨌든 미국하고 대화를 할 때는 논리가 통했어요. 상대가 뭐 이를테면은 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따져서 그건 아니다라는 걸 해주면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DC 돌아가서 고민해보고 다음에 얘기하자 정도 됐거든요. 사실은 이제 개도국하고 할 때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특히 중국 할 때는 뭐 진짜 힘들고.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지금은 정말로 힘든 나라가 됐죠. 제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1년간 일을 했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다시 넘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야말로 그 말이 통하는 그런 상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되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미국 장관들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협상을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죠. 두 분이 조금씩 더 이번 특별 세션에 몰입하시는 것 같아서 과거로부터 현재를 배운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전 세계 뭐 경제판뿐만 아니라 안보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부탁드릴게요. 두 분이 조금은 언급하셨던 이런 부분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 뭐 관세 협상일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을 순방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의교 본부장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주제는 이겁니다.
그렇죠? 경상북도 경주에서 31일 앞으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관세 협상이 잘 된 듯 안 된 듯 물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고 두 분의 전문가께 좀 더 통찰력 있는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일단 정인교 본부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테이블에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물밑에 드러난 것 보면 관세 협상 점수 몇 점 주시겠습니까? 80점을 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79점 정도? 79점. 예. 21점이 왜 깎였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솔직히 뭐 미국으로부터서 특별히 받아내는 게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3,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너무 크다. 그렇죠. 너무 부담스럽다. 물론 이제 그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 문제로 들어가면 더욱더 심각해지지만은 3,500억 달러는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무역에서 기록한 무역 수지 흑자액보다도 많은 금액이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뭐 그야말로 100% 우리 기업들의 투자로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 정도의 기업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나면은 그럼 국내 투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뭐 산업 공동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2배 이상의 대한민국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 대미 투자가 일종의 우리가 양국 간의 시너지 효과를 우리 기업 입장에서 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3,500억 달러가 어떻게 결정됐는가 그 프로세스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예.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지금 뭐 여야 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예. 일단 금액부터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하죠. 3,500억 달러. 김종호 본부장은 79점입니다. 몇 점 주시겠어요? 예. 우리 정 본부장님 상당히 후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한마디로 낙제점입니다. 예. 낙제점. 뭐 점수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거 첫 단추가 아주 잘못 들어갔어요. 지금 첫 단추 잘못 들어가면 풀어서 새로 하든지 해야지 이거 아주 좀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장관급 몇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예. 줄라이 패키지라고 뭐 7월 말이었죠. 그럼 8월 지나고 9월 지나고 이제 10월이니까 한 70일, 75일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줄라이 패키지가 됐다고 하고 난 다음에 소위 정부 대표단이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거를 해주기로 하고 관세를 1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15%는 다른 나라들이 받은 것 중에 제일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경쟁이 되는 일본은 기존에 일본 상품이 미국 들어갈 때 내는 관세 플러스 15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본은 앞으로 17.5%를 냅니다. 또 라면은 뭐 일본이 기왕에 6%를 내고 있었으니까 뭐 한 21%를 내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5%가 된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냥 싱글 텍스로 15%예요. 지금 그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잘못 알았다든지 그런 설명이 국민 앞에 아직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15%라는 게 일본은 뭐 원래 말씀드렸지만 원래 있던 관세에서 15%입니다. 뭐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올라간 폭이 좀 적죠. 우리는 한미 FTA로 거의 모든 물건이 제로였어요. 서로 간에. 그런데 그게 15%로 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양국이 갖고 있던 한미 FTA에 대한 크레딧이 하나도 반영되지도 못했어요. 그걸 받았다고 해놓고는 그거 대신에 내줬다는 게 3,500억 불인데 500조 아닙니까? 예. 이거 우리나라 뭐 경제 규모, GDP 사이즈, 뭐 외환 보유고 어느 쪽으로 보나
이게 어떻게 도출이 된 건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설명이 없는데 그 3,500을 불은 뭐 거의 고정화 시켜가지고 이거는 굳어져 버렸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500불 이게 도출된 경위 아무도 모릅니다. 예. 우리가 제시를 했는지 저쪽에서 제시를 했는지 왜 받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조정을 뭐 해야 되겠다는 협상이 있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한미 FTA를 하면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죠. 엄청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과정에서 통상절차법이라는 게 생겼죠.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엄연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몰라도 정부 당국이 다른 나라하고 통상 문제를 협상을 할 때는 교섭, 체결, 이행 이 모든 단계의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밝히는 방법은 이제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혹시 뭐 여기 기자분들이 있으실 텐데 뭐 취재를 하시면서 들으셨다면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 부분을 한국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통상 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한 번이라도 3,500억 불이 도출된 과정에 대해서 이게 노출된 적이 있는지 설명이 된 적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참 깝깝한 심정이에요. 그렇죠. 그 제가 물밑 협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마 뭐 사실 뭐 더 두 분의 전문가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표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됐으면 김정은 본부장 말씀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일련의 흐름들을 설명할 필요와 의무는 있다. 근데 바로 김정은 본부장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아까 낙제점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낙제점에다가 실제로 이웃나라인 일본이 미국에게 많이 내주면서 우리의 협상이 좀 꼬인 측면도 있는 겁니까? 뭐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본은 당초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요번에 이제 총리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당시 총리인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죠. 미척에서 농산물이다 기타 뭐 등등의 이 일본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을 늘려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하니까 시장을 뭐 시장 접근을 더 여는 거 이거보다는 투자라는 거는 어차피 속성상 서로가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이니까 미국에 대해서 좀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요. 뭐 저도 이제 뭐 그쪽 기자들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보면 어떻겠냐 하고 이제 밑쪽에다 던진 거죠. 그랬더니 밑쪽에서 그래? 그 좋은 방법이고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통상의 투자가 아니고 뭐 펀드식으로 5,500억 불을 현금으로 내놔라 하니까 이제 일본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해서 당시에 뭐 경제산업상인가요?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걸 받으면서 뭐 어떻게 하면 언제까지 돈을 내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우리 보고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일본 그 앞서간 일본이 있지 않냐? 그거 좀 카피해라. 뭐 그런 말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런 걸 보면은 일본이 거쳐가 버렸던 그 전철이 우리에게 조금 뭐 작용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적진 않았고 그 정인교 본부장님.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있고 주도를 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 관세 협상에서 놓치고 있다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반 정도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협상 타결 시점을 거의 끝까지 미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 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초조해지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됐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이 이 대미 협상을 완전히 그냥 실패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벤치마크를 그대로 하게 됐고 또 그렇게 강요당한 셈인데 실패라고 규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예. 왜 실패가 됐냐면은 저도 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미국 고위층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하여튼 일본하고는 더 이상을 협상을 진행시킬 수 없다라고 거의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아하. 일본의 그 수석 대표였던 아카자와 로자이 그 경제산업상이 DC를 가도 아니 뭐 경제산업상도 가도 만날 장관이 없었어요. 예.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미국은 분명히 아까 우리 크리스텐센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무관세 제로는 없다. 하여튼 그게 10이 될지 20이 될지 무조건 관세를 매긴다라는 그 목표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 확실히 갖고 있고 장관들한테도 그 미션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로를 고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얘기가 안 되니까 그야말로 그 미팅을 잡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고.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내 이제 강요들 그 일종의 그 내부 사정으로 본다면은 르센터 지금 상무장관 예. 이 양반이 앞에 러터닉 죄송합니다. 러트닉이요? 상무장관은 그 트럼프한테 아주 이 높은 관세를 건의를 하고 이거를 추진하다가 이게 그 베센터 장관한테 그 장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베센터하고 거리어 통상 대표한테 그 협상을 하도록 하고 러터닉을 사실 배제를 시켰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일본이 도저히 만날 장관이 없으니까 러터닉한테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러터닉이 실체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러터닉은 이분은 월가에서 금융 자본을 다루던 양반이고 예. 지금 김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펀드에 돈 터는 거를 넣는 거를 제안을 했고 그대로 가버렸고 그분이 이제 그 뒤로 이제 트럼프한테 신임을 얻게 되면서 이분은 뭐 CNBC 방송 나갔어도 한국이 엄청 쫄고 있을 거다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그걸 그대로 요구를 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일본식으로 받았죠. 다만 이제 우리 정부 측 입장은 뭐 일본과 마찬가지로 5천억 달러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깎아서 3,500억이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예.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뭐 여러 지표에서 5,500하고 3,500억 투자나 뭐 그게 현금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특별 세션 초반 분위기와는 좀 달리 초반에보다는 확실히 두 분의 표정이 당연히 굳어질 수밖에 없고 심각한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두 분이 느끼시는 그 현재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게 표정에서 좀 드러나서. 근데 또 심각한 질문을 더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김정은 본부장님. 제일 걱정되는 건 저도 이제 평일에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조지아주 구금 사태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조지아주 구금 사태처럼 미국의 돌발 행동 혹은 어찌 보면 통상의 분쟁처럼 보이는 것들이 또 다시 나타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있는 겁니까? 예, WTO 지금 WTO 이야기하는 게 참 시류에 맞지 않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 룰에 따르면 상대편이 어떤 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보면 뭐 아까 앞선 세션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retaliation이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보복을 하는 거죠. 이제 손해 입은 만큼 이제 상대편에도 손해를 가하고 그게 어떤 그게 싫으니까 서로 이제 룰을 지켜가는 그런 게 되는데, 근데 요즘 이 소위 패권 국가로 이렇게 등장이 된 두 나라, 뭐 중국하고 미국이죠. 미국하고 중국인데 이런 나라가 어떤 형태의 좀 마뜩찮은 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리텔리에이션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그 상대편의 급소를 누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를 꽉 잡고 있으면은 뭐 그건 되죠. 예. 근데 과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초크 포인트가 뭐냐?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른 나라 뭐 그런 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우리 의존도도 클 뿐더러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면 뭐 방법이 뭔데?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심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해왔죠. 그런데 B1, B2 다 미국이 발급하는 정당한 합리적인 비자입니다. 다만 그게 이제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뭐 위반을 했다. 그러니까 뭐 단속은 합리화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단속의 방법이 좀 과도했던 건 또 사실입니다. 그죠? 그 보통 이제 국제법이나 외교상에서 상대편의 어떤 잘못, 뭐 그것이 그 잘못이 아주 고의적이든 아니면 실수였든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사과. 둘째, 재발 방지. 셋째, 손해배상.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우리가 조금 심하게 했다. 뭐 그런 말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는 안 하겠다. 뭐 그거는 비자를 조금 더 내주고 B1, B2 가지고 와서도 일하도록 해주겠다 하니까 그걸로 이제 일단락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거 그래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잡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B1, B2 갖고 있던 임직원들이 다 돌아오고 하면서 회사의 업무가 상당 부분 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투자 활동이 정지된 거니까. 그렇다면은 배상 이야기도 해야죠. 우리 누구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봤다. 그래? 그러면 보상까지 못 하더라도 미안하게 됐다는 말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보면은 결국 아까 이야기 드렸죠. 뭐 듣는 사람들 중에 뭐 계시는 분 중에 일부분은 저한테 참 편한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룰이 지켜질 때 이야기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소에 아규먼트를 하면서 베이스로 갖고 있던 그 논리, 그 룰이 없어진 세상이라 좀 깝깝하고요. 그게 하나의 우리의 초크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거마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 좀 뭐 룰이 뭐냐, 뭐 협상력이 뭐냐, 결국 힘입니다. 중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인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인내심, 버티기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버틴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우리가 버텨서 더는 물러서지 않게 혹은 최소한의 관세 협상을 이끌어내는 방법, 인내심, 버티기 이런 전략뿐인지가 궁금해서요. 아니요, 계속 대화는 해야죠. 해야 되고 우리가 미중 갈등 구조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중 각국한테는 또 한국이 또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매우 제한적이고 또 제대로 된 초크 포인트도 없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뭐 미국한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APEC 정상회의가 어쨌든 앞으로 이제 2주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걸 계기로 해서 정부가 뭔가 이제 좀 이 해법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뭐 전면적인 타결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그 현재 상황보다도 관세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으면서 양측 통상 당국 또 뭐 장관급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앞선 질문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좀 없었는데요. 그 지금 협상에서 혹시 뭐 우리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방향 설정 뭐 이런 부분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는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게 아까 우리 크리스텐션 교수하고도 대담해서 엔타이 아메리카니즘이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반미에 뭐 여러 가지 구호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상당 부분 있죠. 예.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미척의 어떤 강압적인 태도, 우격다짐 예. 이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반미가 나갈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뭐 간불청 고소원입니다. 예. 예. 그렇게 갔으면 하는데 그렇게 막 등떠리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 아주 예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보적으로는 우리가 뭐 결국 동맹을 지켜야 되는 거고, 예. 그게 건강이고, 거기에 뭐 우리의 자강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이제 아까도 뭐 보니까 뭐 미국이 트러스트풀한 엘라이냐에 대해서 자꾸 숫자가 긍정적인 숫자가 준다. 예.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지금 협상장에서 아주 피 튀기는 그런 그 기브앤테이크나 뭐 익스체인지가 있더라도 그건 협상장 안에서 끝나야 되고요. 예. 협상은 어디까지나 장사 속으로 해야 됩니다. 예. 예. 그게 감정을 넘어서 가지고 예. 국민 간의 감정이 되고 여론이 악화되면은 수습할 수 없는 국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예.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예. 아주 중대하고 예민하다. 알아야 됩니다. 예. 협상 문제가 더 큰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거나 불똥 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미척도 그런 인식을 좀 가져주는 게 좋겠고요. 예. 예.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만나볼까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주인공은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 정의교 본부장님. 우리가 중간 정리를 했었을 때 지금 뭐 물밑에서 협상도 하고 뭐 정부 대응 얘기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듯이 아까 김정은 본부장 말씀처럼 규범, 룰 이게 반대급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패권, 반작용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반트럼프 혹은 제3의 트레이딩 연대 이런 것들도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 국내 정치적으로는 상황이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음 달에는 미 대법원에서 지금 상호 관세를 때리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이파라는 법에 대해서 위헌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당초에는 그 대법관 성향 그 다수가 공화당 성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대법관들도 명백하게 그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서 그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이게 뭐 저 월남전 반대하던 그 군중들한테 그 뭐 주방위군이나 또 그 이 무력 진압을 하던 그 정도는 있었지만은 물론 뭐 그 사이 일부 소요 사태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하긴 했죠. 예. 그러나 지금 뭐 여러 도시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반트럼프 움직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하는 식이 오히려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화를 더 키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뭐 내년 그 중간 선거 때까지는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어필하는 여러 정책이라든가 그런 제스처를 계속 취할 것 같은데 내년 뭐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크게 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하지만은 이제 앞에서도 잠깐 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대중국 정책이라든가 미국 우선주의 자체가 바뀌질 않겠지만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극단적인 이런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중간 선거 내년에 그리고 네네.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백악관이 항소하긴 했습니다만 그 무역 제재 과도한 조치다라는 미국 내부 판단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진과 함께 저는 좀 이 주제를 주목하고 싶거든요. 화면을 좀 만나볼까요? 아까 김종은 본부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이 이제 안보 혹은
협상 테이블에서 있었던 마치 이제 장사하든 교환 익스체인지와 협상에 대한 것들이 더 큰 외교 문제로 비화되거나 번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보면 뭐 주한미군 평택기지 땅 소유권도 언급한 적이 있고요. 한번 달라. 그리고 이 한미 협상의 그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시켜서 하는 말들을 트럼프 특유의 치고 빠지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보까지에 대한 미칠 영향, 뭐 전직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좀 문제 의식을 갖고 계세요, 김정은 본부장께서는? 예,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아까 뭐 미국 안에서도 대법원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소송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미국 바깥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데 대해 가지고 국가들마다의 대응의 결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중국은 뭐 맞불을 놓고 이제 뭐 패권을 다투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둘째 나라들은 뭐 따라가기가 아주 껄끄러운 나라들, 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입니다. 예,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 뭐 나름대로 이제 뭐 국내 뭐랍니까 이 덩치가 좀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은 뭐 미국이 하자는 대로 잘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 미국이 가자는데 그게 굉장히 그 강압적이고 우격 뭐 다짐식으로 가서 속이 상하지만 별 수 없다. 뭐 어떻게든 협상하고 잘 지내보자 하고 가는 나라들을 보면은 그간에 미국하고 익히 알려진 동맹들입니다. 예. 예. 유럽 국가들, 일본, 한국 대표적이죠. 예. 그걸 보면은 결국은 뭐 이 경제나 안보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중요하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더라도 표정 관리하면서 잘 협상해서 가자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나라들이죠. 뭐 우리도 이제 그 안에 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 가지고 뭐 이 미군이 주동하는 땅 그거 우리가 좀 영구히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뉴스에 저도 보긴 봤어요. 예. 근데 그거는 아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강수를 떠놓고 조금씩 조정하고 또 그린란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 좀 사면 안 되냐 뭐 이런 말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게 결국은 뭐 이 거래 기술이라고 보면서 레토릭이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 어떤 지정학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는 것에 대한 반증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계속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마저 사면 안 되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거꾸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특히 중국의 그 확장세에 대한 뭐 그런 그 패러다임 안에서 뭐 그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요. 오히려 안보를 우리가 키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뭐 요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안보 좀 자강적으로 가면 안 되냐 뭐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자강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자강. 그것이 동맹을 완전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 왔지만 어느 과정까지는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자강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라면은 안보 어젠다에서 미척이 요구하는 뭐 어떤 요구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폭은 다소간에 있다. 그럼 이걸 갖고 통상적하고 조금 더 큰 그랜드 패키지를 해볼 생각은 없냐라는 걸 좀 제의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 수용을 한다면 이쪽에서 이거를 조금 더 오프셋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협상의 여지를 두고. 그런데 국내에 보면 이 양쪽을 그나마 볼 수 있는 것은 외교부입니다. 이 대외 관계니까. 그런데 외교부는 거의 통상에는 지금 개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을 보면서 이거 그랜드 바게인, 그랜드 패키지 이런 거를 구상할 수 있는 부서가 제가 보기엔 잘 안 보여요. 현실적으로 없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쪽만 보고 이쪽 이야기 듣고 이것만 또 타결하고
이쪽은 이쪽 이야기 듣고 이쪽은 타결하고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같이 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제판 안보판을 오히려 우리가 쥐고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정영계 본부장님, 안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이 미국과의 좀 지지부진하고 한미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더라도 또 반대급부로 중국과의 외교, 경제 외교 혹은 여러 관계가 또 반대급부로 나아진다고만은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대중국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외부적인 어떤 요인을 의해 가지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중국 내부도 상당 부분 이 우리와의 협력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면서도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이 공급망보다는 자국 내에서 뭘 대부분 다 해결하려는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미국 중국과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나마 남아 있는 게 반도체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까지 이제 오게 된 배경에는 미국 정책도 있었겠지만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체 크고 또 그런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중국과의 관계를 또 잘 활용을 하면서 대미 협상도 해야 되고 또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우리가 꾸준히 유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앞으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또 미국과 지금 전과 같은 관계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대급부로 또 반작용으로 되는 문제는 또 당연히 아닐 테니까요. 안보까지 뒤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패권이었습니다. 또 하나 만나볼까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SK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업 마스가로 한미 정상회담의 물밑 협상도 조율이 많이 됐다. 당연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굴지 대기업들의 세계 전략, 경제 전략과 맞물리면서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안보 못지않게 이 민간 기업들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김정은 본부장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민간은 민간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본인들의 정책과 앞으로의 이 발전을 추진하겠지만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세계화 이야기를 요즘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화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은 기업, 정부, 가게 보통 이렇게 경제 주체가 이제 세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 주체는 기업입니다. 나머지는 가게는 소비고 정부가 경제 활동을 한다 하지만 그건 재정 정책이나 세제 이런 걸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역할이 정말 소중하고, 그런데 이 세계화가 좀 쇠퇴되고 하면서 이 시장의 어떤 자율 조정 기능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것도 정부가 대놓고 이제 관세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조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조금,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은 경쟁대로 엄청나게 격화됐는데 거기에 어느 정부가 더 힘을 갖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는 게 기업이 반드시 그 기업 활동에서 고려해야 될 하나의 큰 요인으로 더 플러스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진단을 하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보조금도 그렇고 산업 정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친기업,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좀 맞춰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가 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 첫 번째, 그러니까 채널A 첫 번째 포럼 시작 문을 열었던 이제 김민석 총리, 아까 여야 원내대표 축사도 했지만 가급적 사실 뭐 정치권 얘기는 많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영규 본부장님, 제가 뭐 다른 인터뷰나 혹은 본인의 의견을 제가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 야당에서는 관세 협상도 관세 협상이지만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각축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집권 여당이 뭔가 이 경제 악법으로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도 좀 정보부장께 주장하신 바가 있어요. 그 의견을 좀 더 듣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민주당 주도로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법들이 지금 많이 제정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는 뭐 이구동성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고요. 예. 근데 우리 기업들이 정말 힘들 것 같은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기업들을 불러서 뭐 골프를 치고 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윤활유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기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알게 모르게 또 새로운 투자나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요. 뭐 압박 아닌 압박도 할 수 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들로서는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재원을 어느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국내에서 이렇게 투자 환경이 어려워지고 하면은 기업들로서는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뭐 골프장까지 초청해가지고 기업인들한테 뭐 일종의 환대를 하면은 기업들도 대미 투자로 또 쏠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미국하고 협상을 잘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거의 뭐 나오지 않고 오히려 뭐 더 센 상법이라든가, 또 이미 노란봉투법은 지금 뭐 기업들이 가장 떨고 있는 법 중에 하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권당 붙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입장 재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주제를 그럼 한번 다시 만나볼까요? 오늘 국내 증시 제가 요 특별 세션 직전에 점검해 보니까 오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식이 오늘 많이 올랐던데, 조선 뭐 이미, 그리고 이제 반도체, 우리가 지금 대표할 수 있는 역량, 10년 미래 산업 재편은 이라는 마지막 좀 더 엄중한 주제일 수 있어요. 김정은 본부장님. 조선으로 이 관세 협상 승부를 띄웠지만 결국 반도체가 핵심일 테고, 근데 반도체만으로도 우리가 이 미래 산업 재편 혹은 관세 협상에 대응만 할 수 있는 건지, 좀 또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 지금까지 드렸던 뭐 10개 넘는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10년 미래 먹거리 산업 재편을 어떻게 전망하고 예측하시겠어요? 그 산업 이야기가 나오면 늘 어디 가면 뭐 알파벳 순서는 아닙니다만 AI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신 저 타이틀에는 AI는 안 보이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 앞으로 10년을 생각한다면 AI를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지금 미국하고는 당장 이제 조선이 하나의 큰 이 딜거리로 등장이 돼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그것도 뭐 잘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조금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 GDP의 2차 산업,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조업, 이 갖고 있는 비중이 10%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에 관한 생태계가 뭐 거의 그간에 뭐 무너져 버렸다고 보는 거죠. 겨우 살아있는 게 자동차 산업 정도고, 뭐 워낙 철강이 무너지니까 저런 식으로 막 강수를 뜨면서 이제 철강 산업을 다시 키워보려고 아둥바둥 하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조선 외에도 뭐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IRA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제 보조금 이런 것들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뭐 원래 미국 시장이 중요한데다가 그런 이제 인센티브도 있으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공장 많이 지었죠. 예, 해서 가보니까 건설 비용도 비싸지. 공장 지어놓으니까 앞에 세워놓을 수 있는 뭐 스킬 뭡니까 숙련된 노동자도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지아 사태 같은 게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조선 문제를 풀어가려면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예.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10년 미래 먹거리 그거 하나만 해도 끝까지 가면은 정말 좋겠어요. 근데 우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죠. 예. 그거 외에 이제 비메모리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앞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처지고요. 근데 그나마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지금 뭐 광대역 그것 때문에 이제 AI가 뜨면서 굉장히 이제 장사는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기술 격차 끝까지 유지를 해가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맹렬히 따라오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외에도 로보틱스, 근데 로봇 산업이죠. 저는 SMR을 꼭 꼽고 싶어요. 에너지. 원전 포함해서요. 예. 그 뭐랍니까 그 모듈화돼 있는 예, 소형 모듈 에너지. 소형. 예. 예. 그 우리는 지금 에너지가 뭐 굉장히 이제 RE 100 이러면서 그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가는데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사실 우리한테는 뭐 reliable 이제 믿을 수 있는 막 그런 소위 뭐랍니까 이 기저 에너지원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거기다가 소위 AI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뭐 전기 없이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가 잘 나갔던 그 원자로 건설 능력, 예.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생태계 이런 거는 진짜 잘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없어졌다, 세웠다 이러니까 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생태계가 엄청난 피해를 받은 거거든요. 일관성이 없어졌죠. 예, 그런 일 자꾸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영규 본부장께도 어쨌든 현재 최근까지로 현장 일선에서 협상 테이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했던 분으로서 글쎄요, 그 관측 예상 혹은 분석 미래 먹거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우리 김 본부장님께서도 그 AI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AI가 바로 또 반도체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되어지고 이건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제조업 경쟁력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AI 관련되는 기업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AI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AI 규범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업계나 또 우리 정책에도 산업 정책에도 반영을 시켜야지 우리가 그 미국과 더불어서 그 AI 산업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뭐 우리가 그 상당한 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앞으로 그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이미 되어버렸고 예. 그런 측면에서 뭐 그동안에 미국과는 그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FTPR이라는 어떤 그 제도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좀 해왔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그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라는 제도를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두 회사 역시 중국 사업이 매우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가 잘 통상 분야의 협의가 잘 돼야지 예. 반도체 기반이 유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조선 SMR 매우 중요하죠. 예. SMR은 정말로 우리가 잘 갖고 나가야지 우리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수출 산업으로서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마스가로 해서 그 대미 협상을 하는데 그 뭐 마스가가 기여했다라는 점이 보도를 널리 되곤 했었는데
앞에서도 크리스텐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시다가 사실 넘어갔어요. 미국 제도가 사실 문제입니다. 예. 미국 그 법적인 인프라는 뭐 거의 대충 보면은 한 1차 세계 대전 수준, 지금부터 100년 전 법적 체계를 갖고 있고, 물리적 인프라는 2차 대전 수준이 바로 미국 조선업이다라고 돼 있고, 미국에서 배를 건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미국 법 그대로 따르다 보면은 제대로 사업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거기다가 배라는 게 특히 그 뭐 전투함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부가가치는 다 안에 그 전장이라든가 무기 체계인데 그거는 미국이 절대로 한국 기업이 액세스하도록 허용을 하지 않는 분야거든요. 다가갈 수 없도록요. 그래서 껍데기 집는 게 사실은 더 힘든데 껍데기는 뭐 인력도 문제지 또 관련되는 인프라 등등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 우리 조선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는 되겠지만 이거를 너무 그 이게 무슨 큰 행제를 우리가 그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인교 본부장의 이제 마무리 미래 먹거리 발언까지 들어봤고요. 그 저처럼 매일매일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저조차도 뉴스만 바라보지 현상만 쫓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흐름인지 혹은 어떤 통찰력을 갖고 생각을 좀 갖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두 분 김종훈, 정인교 두 전직 통상교섭본부장 모시고 여러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갈 방향 지오노믹스 3.0 시대를 다가가는 우리 나라의 해법과 대안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 김종훈, 정인교 두 전직 본부장께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